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일요일 오전에 전해드리는 오늘 디펜스 브리핑은 유럽과 러시아의 소식을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유럽에서는 근래 들어서 보기 힘든 굉장히 큰 규모의 전투기 구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고요. 러시아에서는 예상했던 문제이긴 한데 그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해서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 전반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의 F-16V 전투기 판매 거부로 오랫동안 마찰을 빚었던 튀르키예가 결국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고 이제 계약 체결만 남았다고 하는데 계약 규모가 무려 100억 유로에 달한다고 합니다. 튀르키예가 독일과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구매를 위한 실무 협상을 거의 마무리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디펜스 아라비아가 현지 시각 7월 18일 보도했습니다. 1년 이상 이어져 온 이번 유로파이터 구매 협상은 지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레제프 타이예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나면서 극적인 진전을 이뤘습니다. 이 자리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40대, 튀르키예 국산 전투함용 동력체계, 원자력 발전소형 지멘스 터빈 엔진 등을 구매하겠다고 밝혔고 숄츠 총리가 이를 수락하면서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튀르키예가 구매하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독일이 생산하는 트렌치 4 버전인데요. 이 버전은 이스캔 유로피언 커먼 레이더 시스템 ECRS로 불리는 신형 A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항공전자 장비를 완전히 일신한 최신 버전입니다. 이번 유로파이터 타이푼 구매에 따라 튀르키예는 미국과 협상 중이던 F-16 구매 사업을 대폭 정리할 계획입니다. 당초 튀르키예는 F-16V 전투기 신조기 40대, 성능 개량 키트 80세트 등 230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미국의 수출 승인이 늦어지면서 이미 자국산 개량 키트로 F-16 개량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의 F-16 성능 개량 키트 구매는 전량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튀르키예의 이번 유로파이터 타이푼 구매로 미국과 튀르키예 관계,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더욱 어색해지면서 유럽 정세가 갈수록 꼬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튀르키예가 S-400을 도입하면서 미국에게 단단히 찍혔죠. 사실 이 S-400 도입은 그 전에 있었던 튀르키예 쿠데타 시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쿠데타 시도 이후 에르도안이 말 그대로 흑화됐죠. 러시아와 굉장히 프렌들리해지고 튀르키예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국호도 터키에서 튀르키예라는 명칭으로 바꿨습니다. 튀르키예는 나토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르도안의 쿠데타 진압 이후에 점점점 서방과 각을 세우는 방향으로 대외 정책을 잡아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졌고 독일하고는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죠. 에르도안이 집권을 강화한 그 시점에 독일의 총리는 앙겔라 메르켈이었습니다. 유럽 정치인들 중에 대표적인 피시주의자였죠. 당연히 에르도안이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에르도안이 쿠데타 잔여 세력이라고 해서 무차별적인 숙청을 감행을 했고 또 쿠르드족에 대해서 굉장히 무자비한 탄압을 가했는데 이라크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 있는 쿠르드족을 공격하는 그 과정에서 독일제 무기를 썼다라는 이유로 튀르키예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했죠. 2010년대 튀르키예가 대량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던 알타이 전차, 즉 K2 전차의 기술을 도입해서 현지에서 개발한 그 전차도 독일제 파워팩 조달이 이 과정에서 무산이 되면서 최근에야 양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튀르키예 관계는 계속해서 안 좋았는데 지난 2020년이었죠. 리비아에서 리비아 통합정부 그리고 하프타르 반군 간의 내전이 벌어졌을 때 유엔에서 리비아에 대한 금수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튀르키예가 무기를 공급하고 심지어 여기에 군대까지 파병했죠. 독일 호위함이 당시에 지중해에서 리비아로 가던 튀르키예 수송선을 납포해서 승선하고 검문하고 거기 들어있었던 무기들을 압수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독일과 튀르키예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었습니다.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튀르키예하고 관계가 계속해서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숄츠가 먼저 선방을 날린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오케이를 해주고 싶었는데 의회에서 특히 상원에서 민주당이 이것을 계속 홀딩을 하고 있었죠. 튀르키예가 S-400을 계속 운용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여기에 더해서 쿠르드족에 대한 탄압까지 계속되니까 상원에서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F-16V 신조기 40대, 그 다음에 79대 분의 F-16V 성능 개량 키트 판매를 계속해서 보류를 해왔었죠.
자, 그런데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튀르키예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었던 것이 튀르키예는 240여 대 정도 있는 F-16이 사실상 주력 전투기입니다. 팬텀 전투기가 20대 정도 남아있는데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보조적인 전력으로 운용이 되고 있고 이 240대 CD형 블록 30, 40, 50, 50 플러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력인데 이 전투기들의 개량과 신조기 구매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이 시기에 미국이 뭘 했죠? 그리스에다가 굉장히 많은 첨단 무기를 팔았죠. 프랑스도 라파를 팔았고 미국도 F-35 구매 승인을 내줬습니다. 같은 나토 국가이긴 하지만 튀르키예와 그리스 사이는 굉장히 좋지 않죠. 그리스가 계속해서 군사력, 특히 공군력을 현대화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튀르키예는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로파이터를 구매한다, 라파를 구매한다, 심지어 러시아에서 수이 57을 사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미국과 계속해서 각을 세웠었죠. 사실 미국 의회도 이제 튀르키예에 대해서 F-16을 판매하는 쪽으로 거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었는데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숄츠 총리가 먼저 선공을 한 것 같습니다. 전투기 판매뿐만 아니라 지금 튀르키예가 굉장히 큰 건함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이 건함 사업의 주요 호위함과 구축함에 들어갈 독일제 디젤 엔진, 그리고 튀르키예가 현재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터빈 엔진, 이것까지 패키지로 판매하는 형태로 계약이 체결될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번 독일과 튀르키예 전투기 거래 때문에 미국이 손해를 봤죠. 23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 사실 DSCA 기준으로 230억 달러고 실제 계약은 한 절반 정도 선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한 110에서 120억 달러 정도 되는 그 엄청난 기회비용을 미국은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날리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튀르키예와 미국의 관계는 이것 때문에 더 어색해지게 됐고 일단 튀르키예와 독일의 경색된 관계는 이번 거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독일이 왜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꿔서 튀르키예 유로파이터를 팔았느냐? 지금 유럽 전역에 트럼프 공포가 오고 있죠. 일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돌아올 경우 나토를 해체하거나 나토 안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굉장히 약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유럽 각국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독일의 결정도 PC주의는 잠깐 내려놓고 튀르키예라는 강력한 파트너와 다시 손을 잡아서 유럽 내부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독일 정부의 전략 변화가 이끌어낸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돌아갈 것 같은데 이 유럽 정세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인데 예상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화력이 굉장히 약해졌죠. 포병 화력이 특히 굉장히 두드러지게 약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장거리 자폭 드론을 이용한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전략 폭격이 상당한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포병용 포신 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이 관측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러시아가 전장에서 화력 우위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전례 없는 속도로 포병과 탄약을 소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가 포신 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디펜스 블로그가 보고했습니다. 디펜스 블로그는 이코노미스트 분석 기사를 인용해 러시아가 군사력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포병용 포신 생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장에서 화력 병목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러시아의 포신 제조 시설이 단 2곳에 불과하고 포신 제조에 필요한 특수광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포신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유럽 정책 분석센터는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포신 기계를 외부에서 조달해왔고 현재는 단 2곳에서 연간 100여 개의 포신만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연간 수천 개의 포신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7년 오스트리아에서 포신 단조 기계를 구입한 뒤 이후 포신 생산 설비를 확장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필요한 포신은 야적장에 방치된 구형 화포들에서 분리해서 조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자폭 드론 공격과 이로 인한 제철소 파괴도 포신 조달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올해 초부터 주요 제철소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집중적인 공격 때문에 포신은 물론 전차와 장갑차 생산에 필요한 특수광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극심한 포신 부족 상황을 보여주듯 전장에서는 기존 주력 야포였던 152mm가 거의 자취를 감추고 화력이 떨어지는 122mm와
130mm 규격의 야포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점점 불리해져가는 러시아의 포병 화력 때문에 전장에서 죽어나가는 러시아 장병들의 숫자만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참 놀라운 소식입니다. 러시아, 소련을 이어서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평가되던 나라였고, 과거부터 소총부터 핵무기까지 거의 모든 무기를 자체 개발하고 자체 생산하는 나라로 유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러시아가 대포의 포신조차 제대로 만들 수 없는 나라가 돼서 포신을 조달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저희가 최근에 러시아가 130mm 야포를 갖고 오기 시작했다라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130mm 규격은 과거 소련에서도 1960년대에 퇴출된 그런 규격입니다. 그래서 북한이나 베트남 이런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야포였는데, 이 130mm가 전장에 등장하고 나서 많은 전문가들이 좀 의아해했습니다. 일단 이 130mm는 152mm와 122mm 그 사이에 있지만 130mm라는 특수한 규격, 그 아랫 단계인 122mm보다 작양량, 그러니까 탄두 중량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위력이 더 떨어지고요. 기본적으로 평사포기 때문에 곡사 형태로 장거리 사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명중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해안포로 쓰고 있고요. 이 M46이라는 모델을 운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포격거리가 10km를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우크라이나의 서방제 야포 이런 것들에 대응해서 굉장히 원거리에서 포격을 퍼부어야 하죠. 사실상 맞출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30mm를 갖다 쓴다는 것은 130mm가 아니면 더 이상 포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드는 의문이, 러시아는 122mm, 152mm 이 두 가지 야포를 소련 시절에 거의 만 단위로 가깝게 생산해서 대량으로 갖고 있었고, 이것이 러시아 각지에 치장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들은 왜 못 갖다 쓰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여러 차례 답은 나왔죠. 일단 러시아가 포신을 신규 생산해서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가 개전 초부터 하루에 정말 심할 때는 하루에 10,000발 정도를 쐈죠. 엄청난 속도로 포탄을 소진해 가면서 집중 포격을 퍼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전 초에 전선 각지에서 포신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노후화된 화포를 혹사시키다 보니까 포신 교체 주기가 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기 시작했죠. 예비 포신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당장 이것을 조달해달라라고 국방부에 요청을 했고, 러시아 국방부에서는 이것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전국 각지에 있는 치장 창고에서 멀쩡하게 방치되어 있는 야포의 주포를 떼내서 일선으로 갖다 줬던 겁니다. 이미 오랫동안 사용했던 화포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녹도 쓸고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겠죠. 이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러시아의 포격 명중률이 점점 떨어지고 전선에서 계속해서 포신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건데, 이제는 그렇게 가져다 쓸 포신조차도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새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포신이 만드는 게 굉장히 과정이 복잡하고 기술도 높은 기술이 요구가 됩니다. 이 대포의 형상을 보면 앞뒤가 뚫려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주형,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속 쇳물을 부어서 동그랗게 만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포신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란 강철 막대, 특수강으로 만들었겠죠. 이 강철 막대 내부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 내부를 강선을 만들고 이것을 또 코팅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제 그립에서 보시는 게 그 포신을 만드는 그 단조 과정인데, 이렇게 구멍을 정밀하게 뚫는 이 기계, 러시아가 이 기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죠. 전선에서 포신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이런 단조 기계를 추가로 들여와야 되는데, 이 단조 기계를 만드는 나라들은 대부분 서방 국가고, 이 서방 국가에서는 이미 전부 다 제재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추가로 이것을 조달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기존에 있었던 기계, 그 캐파 안에서 매년 100개 정도의 포신만 찍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러시아가 지금 신규로 생산하고 있는 신형 자주포에 들어가는 포신 생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일선 부대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152mm나 122mm용 예비 포신은 만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연간 100개, 그러니까 이 100개 정도라면 연간 100여 문 정도의 야포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된다라는 건데, 지금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매일 발표하는 전과를 보면
하루에 적게는 4, 50문에서 많게는 60에서 70문의 야포가 박살나고 있죠. 이틀이면 러시아가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전체 야포 물량만큼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포병 화력 우위는 점점점 줄어들겠죠. 하르키우 전선에서는 이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화력을 압도를 하고 있고, 전선 전체로 보면 현재 1대3, 우크라이나가 한 발을 쏠 때 러시아가 3발 정도 쏘는 정도까지 화력 격차가 좁혀졌는데, 이런 포신 부족 사태가 계속되면 이제는 1대2, 더 나아가서 1대1, 경우에 따라서는 우크라이나에게 화력이 더 밀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장에서 화력 우위를 상실한다는 것은 곧 패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문제는 올해 11월 이후인데, 11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내년 1월에 백악관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 당장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화포는 많아도 여기서 쏠 수 있는 포탄, 그리고 예비 포신 조달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요. 반대로 러시아는 지금 단조기계가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야포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겠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여러 계기들을 통해서 이쪽이 유리해졌다가 이쪽이 유리해졌다가 이게 계속 핑퐁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2025년의 전장의 모습은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